그리고 이제 아까 앞단에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좀 정보를 드릴 건데, 사실 이 부분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의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앞으로 하셔야 될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막 하고 돌아다녀요. 대충 막 해요. 근데 우리가 10만 원짜리 옷 살 때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쇼핑몰 막 돌아다니면서 옷 살 때 브랜드 이게 좋나 이게 좋나 뭐 색깔 이게 좋나, 특히 뭐 여성분들의 경우 얼마나 걸리세요? 10만 원짜리 옷 살 때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도 보통 막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살까 말까 그러다가, 그쵸? 근데 2억짜리 전세 계약하면서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수돗물 잘 나오나? 인테리어 예쁘다. 그럼 도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테리어는 거드는 것 뿐이고요. 더 근본적인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한 재산을 지키려면 이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깡통 전세 사회적 문제가 다 전세 사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워낙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문제점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깡통 전세 자체를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무리한 갭 투자 사기, 신탁 부동산 사기, 대리인 계약 사기, 이런 것들이 주로 유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중개업소 통해서 거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에서 다 보상해 주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게 되면 이런 공제증서 받으시죠. 공제보험이 1억이 가입돼 있고, 여러분이 금전적 손해가 1억이 발생하면 중개업소에서 1억 바로 계좌이체 해줘요? 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상받는 거냐면 공인중개사 협회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1년 걸리겠죠?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줍니다. 어떻게 판결 내주냐면요, 교통사고와 같아요. 교통사고, 누구하고 누구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중개사가 어떤 중요한 권리관계를 얘기해 줘야 되는 불구하고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커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될 권리관계를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과실. 거래 당사자 공인중개사.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판결은요, 공인중개사 과실이 20%에서 30%, 거래 당사자가 70에서 80% 이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부동산 거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 깡통전세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깡통전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세가 5억인데 그전에 먼저 설정됐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2억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시세가 하락을 해요. 5억에서 4억으로. 이게 경매로 가잖아요. 그럼 낙찰 3억 정도 되면 임차인은 배당 얼마 받겠어요? 근저당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늦게 들어갔잖아요. 임차인은 하나도 못 받죠. 보증 2억 그냥 날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 왜냐? 이런 거를 선순위 권리를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 그래요. 최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손해봐도 낙찰자에게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있죠. 이 지역이 대부분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대출이 있었는데도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사례는요, 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세가 3억 정도 했는데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2억 5천에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시세가 2억으로 하락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근저당이 없잖아요.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갔죠. 이런 임차인들은 경매 절차, 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가가 임차인 보증금에 못 미치면 이 부족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돼요.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거를 시세가 2억이니까 1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저 임차인이 얼마 배당돼요? 1억밖에 배당이 안 되잖아요. 1억 5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낙찰자가. 이거는
얼마에 낙찰받든지 관계없이 저 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으로 사는 물건이에요. 근데 시세가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오히려 낮아서 제3자로서는 실익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계속 유찰이 되겠죠? 계속 유찰돼요. 뭐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꼭 이런 건 입찰해갖고 입찰 보증 날린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꼭 이렇게 돈 몇 천만 원 날려야 이제 경매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투자자로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집에 들어간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거 누가 낙찰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당시 시세가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2억 5천 자기 보증금으로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양천구 신월동, 강서 화곡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고요. 다가구와 다세대를 좀 구분하는 차이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게 다가구, 다세대 뭘까요? 이거를 구분하실 수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세요. 근데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법령상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다가구는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고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101호, 102호 호수별로 소유권이 달라요. 예, 우리가 흔한 말로 빌라라고 하는 거, 이게 다세대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마도 구분할 수 있어요.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일반 건축물은 등기부등본이 건물과 토지로 별개로 등기로 구분이 돼 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보셔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라고 하는 집합건물은요, 이렇게 상단에 집합건물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겠고요. 자, 다세대의 경우에는 경매로 됐을 때, 만약에 내가 402호에 살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다른 호수하고 우리 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402호에 설정된 권리하고 나하고 문제예요. 다른 호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임대차 계약할 때는 다른 호수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호수의 권리관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가구예요. 이 다가구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가구, 고시원, 상가주택, 이런 일반 건축물에 속하는 것들은 임대차 계약할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302호를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나보다 먼저 임차하고 있는 5명 임차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게 있나 없나 일단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등기부등 보니까 근저당이 없어요. 근데 다가구 시세 알아보니까 5억 정도 해요. 계약하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근저당이 없어요. 내가 지금 6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 합의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나까지 합치면 6억이잖아요. 시세 5억짜리가 경매로 가면 5억 아래로 낙찰될 거 아니에요. 내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대항력이기 때문에 대항력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결국은 낙찰받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2억 설정된 상태에서 시세가 7억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선 근저당 2억에다가 나보다 앞선 임차인 보증금 5억을 더하니까 딱 7억 꽉 찼잖아요. 내가 그 뒤로 들어가면은, 경매 가면은 이제는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이 낮아지게 되면 자신의 보증금 온전하게 손해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 토지와 건물 따로 보셔야 되고요.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전입세대 확인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집주인이 발급해줘야 볼 수 있거든요. 집주인한테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개정했냐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아래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체결할 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다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한테 당신이 확인해봐라고 임대인이 동의할 수 있는 서류를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계약 체결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막 위임장 써줘야 되잖아요. 이건 실무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들고 와야 됩니다. 서류를 들고 왔는데 임차인이 볼 줄 알아야죠.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샘플입니다. 보시면 해당 다가구나 상가주택에 이미 나보다 먼저 임대차 계약 맺은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내역이 나와요. 아, 그러면 홍길동 씨는 보증금이 얼마였구나, 이거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표시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안 나타나죠. 확정일자 안 받은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입세대 확인서로 크로스 체크하시는 겁니다. 전입세대 확인서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없는데 전입세대 확인서에 나타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확정일자 안 받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확정일자 왜 안 받느냐?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다가구의 경우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채권 최고액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표시가 돼요. 요거는 원금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약할 때 사실 중개사분들 설명할 때 원금을 좀 설명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대출은 얼마 안 돼요. 설정액은 요만큼인데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경매 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자가 붙어갖고 은행이 채권 최고액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이 있을 때는 원금으로 내 앞선 채권을 계산할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불어날 걸 계산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내 앞선 채권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실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저당이 5억 4천을 다 받아가고 임차인은 6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으면 임차인은 4천만 원 손해 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공동담보를 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요걸 한 세트로 묶어서 대출을 해줘요. 토지만 근저당 설정하거나 건물만 근저당 설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자나 원금이 안 들어왔을 때 하나만 경매 놓게 되면 낙찰가가 하락해갖고 은행이 피해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거를 공동담보, 줄여서 공담이라고도 하죠. 자,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동담보로 3억 설정하고 임차인이 그 뒤에 1억에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낙찰이 4억이 되면 임차인이 얼마 배당돼요? 1억 다 받겠죠. 그죠? 공동담보가 3억 배당, 근저당이 3억을 배당받고 임차인이 1억을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하는 이 일반 건축물이 공동담보 근저당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각각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5억에 낙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근저당권자가 2억을 배당받아가고 건물 근저당권자가 3억을 배당받아가서 임차인은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와요. 근저당보다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어서 낙찰자에게 권리주장도 못하고. 그래서 공동담보냐 공동담보가 아니냐,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다가구의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입세대 확인서, 선순위 임대차 정보 확인을 하시는 건데, 확정일자를 안 받는 임차인이 왜 나타나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 바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임차인이에요. 이분들은 해당 지역에 따라 특정 보증금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2023년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요. 여러분, 이 사례 교재에도 있겠지만 이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준의 투자자도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도 이런 권리 분석을 할 정도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자, 일단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4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낙찰 가격이 4억인 경우 배당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은 경매든지 공매든지 집행비용 이게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기타 조세나 공과금 채권은 없다는 가정 아래. 그 다음 누가 돈 배분 받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최우선 변제를 먼저 봐야 돼요. 최우선 변제. 근저당 설정일 기준에서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2023년도 2월 2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아요. 서울이라 그랬죠? 1억 6,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이 4가구 중 1억 6,500만 원 이하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101호와 202호예요. 이 2가구가 5,500만 원씩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 누가 배당을 받아요? 그 다음 근저당이 받아가야죠. 근저당. 근저당이 2023년도 2월 22일이니까 요 임차인들은 다 근저당 뒤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저당이 그 다음 배당을 받고, 그 다음 돈 누가 찾아가요?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순위 누가 제일 빨라요? 101호죠. 그래서 101호가 자신의 보증금 중 5,5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았었죠? 나머지 4,500 다 받아갔어요. 이 사람은. 왜요? 이 네 가구 중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가장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은 돈 102호 4천만 원 배당받아고 경매 절차 배당 끝납니다. 자, 그러면 101호는 다 받아갔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102호는 어떻게 됐어요? 1억 6천만 원 손해봤죠. 그죠? 최우선 4천만 원만 배당받고 1억 6천만 원 손해봐요. 다 근저당보다 뒤늦게 들어가서 1억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약간 눈빛이 저 남의 일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1호는 어떻게 됐어요? 5,500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손해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도 해당 안 되잖아요. 1억 1,500만 원인데 보증금 500만 원만 낮췄어도 최우선 변제 5,500원 받아갔을 텐데 그것도 안 돼갖고 이 사람은 그냥 1억 7천만 원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집 계약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잠깐만요. 네, 107호. 이 사람은 계약하면 안 됐죠. 위험한 집인데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1억 7천만 원 여러분 벌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계약서 하나 잘 쓰면 이거 안 지킬 수 있는데. 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요, 당해세라는 게 있고요, 당해세가 아닌 조세 채권이 있는데 당해세는 임차인보다 항상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됐거든요. 개정 전에는 당해세라는 세목,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해서 배분이 되고요. 그 외 세금은 법정 기일이라는 거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자, 당해세 체납하게 되면요, 소유자가 당해세 체납하게 되면 배당 순위 계산해 보시면 당해세 1억 받고 근저당이 배당받고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대로 손해봐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했거든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법정 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는 당해세가 배분받을 금액을 임차인이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요겁니다. 원래는 1순위로 당해세가 1억을 받아가야 될 거를 당해세가 받아갈 금액을 임차인에게 배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다행스럽게도 2억을 다 배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건데 조건은 뭐예요? 당해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보다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빠르면 이렇게 부가세가 먼저 배당받아가고 근저당 임차인이 손해보는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집주인들이 이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함께 선순위 조세채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으로부터 이걸 받으셔야 돼요. 국세 증명서, 지방세 증명서,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납된 것이 없다고 이러면 법정 기일이 나보다 먼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확인 안 하고 계약하게 되면 먼저 세금 체납이 있어서 법정 기일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후에 경공매 절차에서 손해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이게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낙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항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지산과 신탁재산은요, 권리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저게 지금 한국말이야 이탈리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집중하면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토지로서 그 입지, 이것도 여러분이 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시겠죠? 임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잘 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물론 공매에서 점유자와 원활한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대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점유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어쨌든 신탁공매에서는 위탁자, 원 소유자 또는 압류지산에서는 체납자 거주하는 경우에 이게 적절한 이사 비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경매보다는 좀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사비를 왜 주냐라고 하시면 법적 절차 받게 되면 그때도 돈이 들어가요. 공짜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게 되면요, 보통 33평짜리 아파트 강제 집행하는데 최소 500에서 6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 경매에 비해서 원미동매는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감수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유료해 준다고 협의를 제안하시면 대부분 협의가 되십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원미동매 대다수 상당수 물건들은 아예 명도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 더 많고요. 압류재산에서도 보증을 전액 배분받는 임차인들은 명도가 쉬워요. 보증을 다 받아가면 여러분이 명도 확인서를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공매 명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들이 좀 있죠. 투기과열지구와 비규제 지역, LTV라는 대출 제한도 있고 DTI, DSR 이런 대출 제한이 있는데,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느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지금 LTV는 다 완화가 되어 있는데 DSR이 문제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소득과 또 현재 대출받은 기대출 금액, 이걸 통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건데, 이게 아직 40%로 제한이 돼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 여러분이 공매 낙찰 받으실 때는 꼭 여러분의 DSR 확인하셔야 되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RTI라는 게 적용이 돼요. 내가 받은 임대료로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받은 사람의 소득 관계도 보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DSR을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가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데 대출을 뭐 2억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RTI는 1년 임대료로 이자 납부 능력을 보는 건데, 연 이자율 곱하기 1.5가 연 임대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1,000만 원이면 연 임대료가 1,500만 원 이상 나와야 돼요. 그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해 주거든요. 요거는 임대 목적인 경우 RTI, 네이버 검색 같은데 RTI 검색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 나온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 상가를 직접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별도의 사업체를 여기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해 줍니다. RTI 적용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상가, 토지, 주거부동산 이게 대출이 좀 다르니까 요리된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빨랐던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원미동매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